워터십 다운, 리처드 애덤스 지음, 햇살과 나무꾼 옮김. 너트행어 농장은 이 책에 나오는 다른 장소들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다. 하지만 케인씨 부부와 딸 루시 농장 일꾼들은 만들어낸 인물이며 내가 아는 어떤 사람과도 전혀 닮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작가의 말. 1960년대 당시 아직 어렸던 딸 줄리엣과 로자먼드는 아이들이 엄마에게 먹을 것을 조르듯이 이야기해달라고 졸랐다. 그때마다 나는 기꺼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아이들은 특히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오후 런던에서 스트랫퍼드온에 입원으로 가는 길에 아이들이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않은 길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맨 처음 머리에 떠오른 것은 트로이의 여자 예언자 카산드라였다. 카산드라는 늘 진실을 예언하지만 아폴론의 저주를 받은 탓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카산드라가 아가멤논의 궁전 담벽이 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비슷하게 파이버도 마을 근처 들판이 피로 물들어 있는 영상을 본다. 하지만 족장 토끼인 스레아라뿐 아니라 형제인 헤이즐마저도 파이버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 그 예언은 묵살되고 만다. 나는 파이버의 형 헤이즐이 전쟁 당시 우리 부대 지휘관과 비슷하다고 상상했다. 그 지휘관은 겸손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으며 예리하고 현명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권위 있게 그 일을 완수해낼 줄 알았다. 헤이즐이 매력적인 이유는 조용하고 겸손하고 분별 있기 때문일 것이다. 헤이즐의 지도력은 상식에 기반한다. 그런 지도력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괴롭히지 않고도 자신을 따르는 토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강인한 투사인 영웅, 그러니까 빅윙이 등장하는데 빅윙은 얼마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헤이즐의 지도력을 인정한다. 이 세 토끼는 각자 자기 상황에 밀려 모험에 나서게 된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조연들이 필요했다. 이야기꾼이자 발빠른 댄더라이언이나 총명하지만 조금 소심하고 위험한 일은 남에게 떠넘기는 블랙베리는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었다. 파이버는 카우슬림네 마을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비극이 덫에 걸리고 나서야 다들 그 말을 믿어준다. 토끼들이 워터십다운에 도착하자 정찰을 해줄 친구가 필요했고 그렇게 해서 키아르가 등장했다. 키아르는 말투가 재미있는 외국인으로 전쟁 때 만난 노르웨이 레지스탕스를 떠올리며 만들어낸 인물이다. 그리고 운드워트는 이야기에는 무시무시한 악당이 필요한 법이다. 몇 년 전 리젠트 파크 야외극장에서 열성적인 젊은이들이 연극 공연을 했는데 공연에 앞서 운드워트 역을 맡은 덩치 큰 멋진 젊은이가 운드워트란 인물을 어떻게 연기해야 하냐고 물었다. 나는 운드워트가 상냥함이나 온정이라고는 눈끝만큼도 없는 토끼라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네 알겠어요. 히틀러보다 나쁜 놈이라고요 하고 말했다.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태워다 주면서 이 토끼들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줄리엣이 말했다. 이대로 끝내긴 너무 아까워요 아빠. 그 이야기를 써보세요.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쓰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딸들은 끈덕지게 졸라댔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읽던 책을 내던지며 진짜 시시하군. 내가 써도 이보단 잘 쓰겠다 하고 투절거렸다. 그러자 줄리엣이 냉큼 그러니까 얘기만 들려주지 마시고 한번 써보세요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날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토끼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이야기를 써나가는 족족 아이들에게 읽어줬고 아이들은 좋은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자동차에서 들려준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빠졌다고 일러주기도 했다. 이를테면 아이들은 익살꾼 블루벨이 빠졌다고 일러주었고 그래서 블루벨이 뒤늦게 등장하게 되었다. 그즈음 나는 유명한 박물학자이며 토끼의 사생활을 쓴 로널드 로클리씨를 만났다. 로클리씨처럼 토끼를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로클리씨는 정말이지 토끼처럼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다. 나와 함께 오래도록 시골길을 산책하면서 훌륭한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를테면 로클리씨는 토끼들의 너트행어 농장 침입 사건에 대해 세세한 것까지 완벽하게 머릿속에 담고 있었다. 나는 그 덕분에 이 흥미진진한 사건을 쓸 수 있었다. 이야기를 다 쓰자 고맙게도 친구가 원고를 타자로 쳐주었다. 막상 그러고 나니 어떻게 해서라도 출판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소박한 양장본을 몇 부 찍어서 딸들에게 선물하는 것 이상은 바라지도 않았다. 그렇게 해서 재미있는 일이 시작되었다. 나는 이 출판사에서 저 출판사로, 이 에이전시에서 저 에이전시로 돌아다녔다. 하지만 유명한 출판사 4곳과 저작권 에이전시 3곳에서 내 책은 퇴짜를 맞았다. 이유는 결국 똑같았다. 나이가 찬 아이들은 토끼 이야기라서 유치하다고 싫어할 테고 어린 아이들은 어른 책처럼 쓰여있어서 어렵다고 싫어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누가 어린이 책이라고 했나. 이 책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읽을 수 있는데.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나는 내 책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다. 줄리엣과 로자먼트 같은 어린 아이들도 내 책을 전혀 어려움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1881년에 처음 나왔다가 재출간된 리처드 제프리의 숲의 마법에 관한 평을 스펙테이터지에서 봤다. 숲의 마법을 좋아하는 출판업자라면 내 소설도 나쁘게 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 출판업자가 바로 렐스 콜링스이다. 난 렉스에게 연락해서 원고를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뒤 렉스는 나더러 점심을 같이 하자고 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당신 책이 마음에 드니까 출판하고 싶소라고 했다. 렉스와 나는 금방 친해졌다. 이 책의 제목을 지은 사람도 바로 렉스였다. 렉스가 찍은 부수는 많지 않았다. 내 기억이 왔다면 고작 2,500부였다. 렉스는 돈이 많지 않아 책을 많이 찍지는 못했지만 주요 언론사 편집자에게 빠짐없이 리뷰용 책을 보냈다. 작가가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작품평이다. 에드워드 블리시엔이 쓴 작품평 가운데 첫 문장이 생각난다. 기쁨으로 떨리는 가슴을 안고 위대한 걸작이 출연했음을 알린다. 훗날 내 여동생은 독자 편지가 올 때마다 기쁨으로 떨리는 가슴 운운하며 놀려대곤 했다. 열렬한 젊은 독자가 가고 난 뒤에도 여동생은 그 사람 기쁨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지 않았어? 하고 놀렸다. 어쨌든 이 책은 단지 발행 목수가 졌다는 이유로 렉스와 내 발행만큼 출판계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 모든 것을 바꾸어버렸다. 1972년부터 73년 겨울 뉴욕 맥밀런 출판사에서 신인 작가를 발굴하기로 이름난 코니 클로센을 영국으로 보냈다. 코니가 이 책을 미국으로 가져가자 맥밀런사에서 많은 부수를 찍었다. 이 미국판이 영국 퍼시핀북의 설립자인 K 웨이브의 눈에 띄었다. 그래서 조금은 이상하게도 이 책은 영국으로 되돌아가 1973년에 퍼핀북에서 출판되었다. 1974년에 펭귄판이 나오고 1976년에 존 랜스가 사파를 그린 호화로운 책이 출판되었다. 그 뒤로 이 책은 절판된 적이 없으며 수많은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책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다. 두 여자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어 결혼을 했으며 내게 6명의 손자를 안겨주었다. 손자들이 말은 안 해서 자랑스러워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책 덕분에 나는 카네기상을 받고 여왕님관도 오찬도 했다. 그리고 이 작품은 20여 개 언어로 번역되기까지 했다. 세계 각지에서 독자들이 편지를 보내오는데 나는 그때마다 꼬박꼬박 답장을 한다. 독자 편지에 답장을 하지 않는 작가는 편지를 받을 자격이 없다. 나 역시 인간인지라 여러분이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서 누군가 이 책을 읽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행복하기 그지없다. 리처드 애덤스. 팻말 일부 여행 팻말 합창 그대는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요? 끔찍한 환영이라도 보았소? 카산드라 집안의 죽음의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해요. 합창 무슨 소리? 재단에 바친 재물 냄새일 뿐이요. 카산드라 무덤에서 새어나온 이퀸 같은 악취예요.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 앵초꽃은 지고 있었다. 숲 가장자리 쪽에 개명아주와 떡갈나무 뿌리 틈새에 시들어가는 앵초꽃이 드문드문 남아있을 뿐이었다. 비탈을 따라 내려가면 사건 울타리가 뻗어 있었고 그 너머로 가시나무 덤불이 무성한 도랑이었다. 울타리 아래로 뻗은 들판은 온통 토끼굴 투성이었다. 군데군데 풀 한 폭이 없는 곳도 있고 곳곳에 마른 똥 무더기가 널려있어 기껏해야 개쑥갓이나 자랄 싶은 땅이었다. 거기서 100m쯤 떨어진 비탈 끝자락에는 폭 1m 남짓한 개울이 흘렀는데 그나마 미나리아제비 양간냉이 푸른 개불알 풀 따위로 반쯤 막혀 있었다. 개울에 놓인 굴다리 위로 마찻길이 나 있었다. 마찻길을 따라 맞은편 비탈을 올라가면 가시나무 산 울타리에 빗장을 지른 문이 있었다. 그 문 밖으로는 좁은 길이 나 있었다. 5월 석양은 구름을 붉게 물들였다. 땅거미가 지려면 반 시간은 더 있어야 했다. 마른 비탈에 토끼들이 점점 흩어져 있었다. 굴 가까이에서 변변치 못한 풀을 뜯어 우물거리는 토끼도 있고 다른 토끼들이 못 보고 지나친 민들레나 균 앵초를 찾아 좀 더 멀리 뛰어나간 토끼도 있었다. 여기저기 개미뚝 위에 고추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바람결을 따라 코를 벌림대며 사방을 흘끔거리는 토끼도 있었다.
그러나 숲 주변에서 줄곧 쳇바퀴가 울어대는 것으로 보아 위험한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훤히 내다 보이는 시냇가 쪽도 고요하고 텅 비어있었다. 토끼 마을은 평화로웠다. 쳇바퀴가 돌아야 하는 야생 벚지나무 근처 도랑둑에는 작은 굴들이 가시나무 덤불 속에 숨어있었다. 그중 한 굴 입구에는 초록잎 사이로 들이비치는 저녁 햇살 속에서 토끼 2마리가 나란히 앉아있었다. 이윽고 둘 중에 몸집이 큰 토끼가 굴을 나와 가시덤불에 몸을 숨긴 채 도랑둑을 따라가다가 도랑으로 뛰어내려 다시 들판 위로 올라왔다. 잠시 뒤 작은 토끼가 큰 토끼 뒤를 따라갔다. 앞서 온 토끼는 양지 바른 곳에 멈춰서서 뒷다리로 재빨리 귀를 긁적거렸다. 이 토끼는 1년생인데다 아직 몸무게도 덜 찼지만 대개의 변두리 출신과 달리 찌든 티가 나지 않았다. 변두리 출신이란 귀족계급도 아니고 몸집이 유달리 크거나 힘이 세지도 않는 1살 미만의 평범한 토끼를 말한다. 이 토끼들은 나이찬 토끼들의 지배를 받으며 마을 외곽 지역, 대개는 허허벌판에서 제 나름대로 살아간다. 이 토끼는 몸 돌보는 법을 터득한 듯 했다. 몸통을 고추 세우고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앞발로 콧등을 비벼대는 품이 영리하고 활기차 보였다. 토끼는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섰는지 귀를 뒤로 늘어뜨리고 풀을 뜯기 시작했다. 뒤따라온 토끼는 왠지 불안해 보였다. 이 토끼는 몸집이 작았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킁거리는 모양을 보면 조심성이 많다기보다는 줄곧 신경이 곤두서 있는 듯 했다. 그 토끼는 줄곧 코를 실룩거리다가 뒤에서 땅벌 한 마리가 윙 거리며 엉겅 퀴꽃으로 날아들자 흠칫 놀라 뛰어오르며 몸을 획 틀었다. 그 바람에 근처에 있던 토끼 2마리까지 덩달아 놀라 굴로 허둥지둥 내빼려다가 그중 귀끝이 검은 토끼가 튀어오른 토끼를 알아보고는 다시 풀을 뜯었다. 귀끝이 검은 토끼가 말했다. 뭐야, 파이버 녀석이잖아. 또 금파리한테 놀랐나 보군. 벅손, 아까 무슨 말하다 말았지? 벅손이 되물었다. 파이버, 무슨 이름이 그래? 한배 형제 중에서 5째로 태어났대. 막내라서 몸집도 가장 작아. 여태껏 남한테도 안 잡혀먹힌 게 신통하다니까. 인간들 눈에도 안 띄고 여우조차 신경 쓰지 않을 녀석이야. 그래도 위험한 데를 피해 다니는 거 보면 용하다니까. 작은 토끼는 긴 뒷다리로 펄쩍펄쩍 뛰어 앞장선 토끼한테 갔다. 헤이즐, 조금만 더 가보자. 오늘 저녁엔 어쩐지 마을 분위기가 이상해.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시내까지 내려가 볼까? 좋아, 그럼 구류 냉초잎 찾아줘. 너만큼 잘 찾는 녀석도 없잖아. 헤이즐은 풀밭 위에 늘 그림자를 늘어뜨리며 앞장서서 비탈을 내려갔다. 두 토끼는 시내가에 이르러 마찻길에 난 바퀴 자국 옆에서 풀을 뜯으며 돌아다녔다. 파이버는 금세 원하던 것을 찾아냈다. 구류냉초는 토끼들이 아주 좋아하는 먹이로 보통 5월 말께면 토끼 마을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파이버가 찾아낸 구류냉초는 꽃도 피우지 못하고 잎사귀가 납작하게 퍼진 탓에 키 큰 풀에 가려져 있었다. 둘이서 막 구류냉초를 뜯어먹으려는데 덩치 큰 토끼 2마리가 건너편에서 뛰어왔다. 그중 한 토끼가 말했다. 구류냉초 아니야? 잘 됐군. 우리한테 주고 섞어져 어서. 파이버가 머뭇거리자 덩치 큰 토끼는 또 윽박질렀다. 내 말 안 들려? 헤이즐이 말했다. 토드플렉스, 이건 파이버가 찾아낸 거란 말이야. 토드플렉스가 대뜸 발을 받았다. 먹는 건 우리지. 구류냉초는 아웃을 날 거야. 아, 그것도 몰라? 모르면 당장 가르쳐주지. 파이버는 벌써 돌아서 가고 있었다. 헤이즐은 굴다리 근처에서 겨우 파이버를 따라잡았다. 이런 일은 이제 지긋지긋해. 맨날 똑같아. 내 발톱을 봐. 구류냉초는 내 거야. 내 이빨을 보란 말이야. 이 굴도 내 거야 하는 식이잖아. 아웃슬라에 들어가면 난 정말 변두리 출신한테 잘해줄 거야. 파이버가 대꾸했다. 그래도 넌 아웃슬라에 들어가는 꿈이라도 꿀 수 있지. 넌 벌써 몸무게가 늘고 있잖아. 난 평생 지금의 너만큼도 못 될걸? 내가 너를 혼자 내버려둘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하지만 솔직히 가끔은 아주 여길 뜨고 싶을 때가 있어. 에이, 이제 그딴 걸 잊어버리고 재밌게 놀자. 좋은 수가 있다. 우리 시내를 건너가 볼까? 저쪽으로 가면 토끼들도 얼마 없어서 조용할 거야. 위험할 것 같아? 그럼 간두고. 말투로 보아 헤이즐은 파이버가 자기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파이버의 대답도 헤이즐의 그런 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투였다. 아니, 안전해. 위험한 낌새가 느껴지면 얼른 말해줄게. 그렇지만 여기서 느껴지는 건 딱히 위험은 아니지만 뭐랄까? 아, 모르겠어. 천둥이 칠 때처럼 숨 막히게 짓눌리는 느낌이 들어.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자꾸 신경 쓰여. 어쨌든 시내를 건너가 보자. 둘은 굴다리를 건너갔다. 시냇가에는 풀이 축축하고 빽빽하게 나 있어서 마른 땅을 찾아 건너편 비탈로 올라갔다. 앞쪽으로 해가 지고 있어서 비탈에 그늘이 졌다. 헤이즐은 볕이 드는 따뜻한 자리를 찾아 오솔길 가까이까지 올라갔다. 빗장지른 문 가까이 갔을 때 헤이즐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멈춰섰다. 파이버, 저게 뭘까? 저것 좀 봐. 바로 몇 발짝 앞에 땅이 파헤쳐 있었다. 풀밭엔 흙더미 2무더기가 쌓여 있었다. 목재 방부용 기둥과 페인트 냄새가 코를 찌르는 육중한 기둥 2개가 산 울타리에 호랑가시 나무만큼 높이 솟아있고
두 기둥에 박힌 널빤지가 들판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한쪽 기둥 주변엔 망치와 못 서너 개가 뒹굴고 있었다. 두둑기는 기둥 쪽으로 폴짝 뛰어가 맞은편 쐐기 덤불 속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러고는 풀밭 어딘가에 버려진 담배꽁초 냄새에 코를 찡그렸다. 갑자기 파이버가 부들부들 떨며 몸을 사렸다. 아, 헤이즐! 바로 여기서 온 느낌이었어. 이제 알았어. 너무 나쁜 일이야. 아주 끔찍한 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파이버는 겁에 질려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일인데?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위험하지 않다고 했잖아. 파이버는 측은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뭔지는 몰라. 지금 당장은 위험하지 않아. 하지만 곧 닥쳐올 거야.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헤이즐 저것 봐. 들판이 온통 피바다야. 바보같이 굴지 마. 그냥 노을빛이잖아. 야 파이버. 그딴 소리 하지 마. 나까지 무서워지잖아. 파이버는 쐐기풀 속에서 몸을 떨며 울어댔다. 헤이즐은 파이버를 달래면서 파이버가 무엇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지 생각해봤다. 정말 무섭다며 왜 분별있는 토끼답게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 않을까? 그러나 파이버는 정확히 설명해주기는커녕 점점 더 고통스러워했다. 마침내 헤이즐이 입을 열었다. 파이버, 여기 앉아서 울고 있으면 안 돼. 어쨌든 날도 어두워지는데 굴로 돌아가야지. 파이버는 훌쩍이며 말했다. 굴로 돌아가자고? 굴로도 찾아올 거야. 찾아온단 말이야. 정말 온 들판이 피로 물든다니까? 헤이즐은 단호했다. 이제 그만해. 널 좀 끌고 가야겠다.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돌아갈 시간이야. 헤이즐은 파이버를 끌고 들판을 달려 내려가 시내를 건너 소가 물 마시러 오는 여울목에 이르렀다. 거기서부터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초여름 저녁에 정막이 사방을 에워싸자 파이버는 공포로 얼어붙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다. 그럼 파이버를 간신히 도랑까지 끌고 돌아왔더니 이제는 굴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통에 거의 밀어넣다시피 했다. 해가 맞은 쪽 비탈 뒤로 넘었다. 바람이 차가워지고 빗방울이 흩뿌르더니 1시간도 안 돼 사방이 캄캄해졌다. 하늘을 물들이던 빛깔들은 모두 사라졌다. 문 옆에 있는 커다란 팻말만이 어둠 속에서도 자기만은 사라지지 않고 건재하다는 듯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새하얀 바탕에 칼자국처럼 또렷이 새겨진 검은 글자를 읽어줄 사람 하나 지나가지 않았다. 팻말에는 다른 것 같이 쓰여있었다. 최상급 7,300평 택지를 포함한 목 좋은 이 부지는 버크셔주 뉴버리지의 서치앤드 마틴 주식회사에서 신식 고급 주택지구로 개발할 예정임. 2. 족장토끼. 음흉한 정치가는 중압감과 고뇌에 가득 차서 짙은 밤 안개같이 스멀스멀 떠돌며 머물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았다. 헨리 바우겐 세계. 헤이즐은 어둡고 따뜻한 굴 속에서 마구 발버둥을 치다가 퍼뜩 눈을 떴다. 뭔가가 헤이즐을 공격하고 있었다. 담비나 족제비 냄새는 나지 않았다. 본능적으로 달아나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곁에는 파이버밖에 없었다. 파이버가 헤이즐의 몸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겁에 질려 철조망을 기어오르는 토끼처럼 파이버가 발톱으로 헤이즐의 몸을 쥐뜯고 있었다. 파이버, 야 파이버. 일어나, 이 멍청아. 나야 헤이즐. 이러다 다치겠다. 어서 일어나. 헤이즐이 내리누르자 파이버는 허우적대다가 깨어났다. 야 헤이즐, 꿈이었구나. 끔찍한 꿈이었어. 너도 있었지? 우리가 아주 크고 깊은 강물 위로 떠내려가는데 큰 널빤지 위에 올라타 있는 거야. 들판에서 본 그 널빤지처럼 새하얀 판에 거무줄이 마구 부어져 있는 널빤지였어. 다른 토끼도 있었어. 수토끼도 있고 암토끼도 있고. 그런데 잘 보니까 그 널빤지가 뼈다귀와 철사로 되어 있는 거야. 내가 막 비명을 칠 때까지가 헤엄쳐 모두 헤엄쳐 하고 있었어. 그러고 나서 나는 도랑둑에 있는 굴에서 널 끌어내야겠다며 너를 찾아 사방을 헤매고 있었어. 하지만 막상 찾아내니까 넌 족장토끼는 혼자 가야 해 하면서 깜깜한 도랑장을 타고 떠내려가는 거야. 너 때문에 갈비뼈가 울렁거려. 도랑장 좋아하네. 잠꼬대 좀 그만해. 이제 잠 좀 자자. 응? 헤이즐 위험해. 재앙이 닥쳐올 거야. 재앙은 사라지지 않았어. 바로 여기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 잊어버리고 잠이나 자라고? 안 돼. 더 늦기 전에 도망쳐야 돼. 도망을 쳐? 여기서? 이 마을에서 말이야? 응, 그것도 당장.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너랑 나만? 아니 모두 다. 마을 토끼가 모두 다? 말도 안 돼. 아무도 따라오지 않을 거야. 너더러 정신 나갔다고 할걸? 그럼 여기 앉아서 재앙을 맞고 말 거야. 헤이즐 내 말 들어. 정말이지 큰 재앙이 닥치니까 어서 떠나야 해. 그럼 족장님을 찾아뵙고 네가 직접 말하는 게 좋겠다. 내가 말해도 되고. 하지만 족장님이 달가워하지 않으실걸? 헤이즐은 앞장서서 배탈을 내려가 가시나무 덤불 울타리 쪽으로 올라갔다. 헤이즐은 파이버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가볍게 넘겨버리기도 찜찜했다. 토끼어로 니프리스, 곧 난 12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토끼들은 모두 땅속에서 잠잘 시간이었다. 헤이즐과 파이버는 땅 위를 좀 걷다가 모래땅에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굴로 들어가 이리저리 굴길을 헤집고 다니러 갔다.
둘은 마침내 숲으로 10m쯤 들어간 지점인 떡갈나무 뿌리 아래에 난 굴길로 들어섰다. 거기서 덩치 큰 아우슬라 토끼가 길을 막아섰다. 그 토끼는 특이하게도 머리 꼭대기에 털이 덥수룩 나 있어서 마치 모자를 쓴 것처럼 괴상했다. 토끼어로 슬라일리라는 이름이 붙은 것 때문은 그것이 됐다. 슬라일리는 탈머리란 뜻으로 인간의 언어로 비극이었다. 비극은 어둑한 나무 뿌리 사이에 코를 벌렁거리며 물었다. 헤이즐이냐? 헤이즐 맞지?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럼 그것도 이런 시간에? 비극은 뒷전에서 기다려있는 파이버는 본 척도 하지 않았다. 헤이즐이 말했다. 우린 족장님을 만나러 왔어. 비극. 아주 중요한 일이야. 만나게 해줄 수 있어? 비극이 말했다. 우리라니. 쟤도 족장님을 만난단 말이야? 꼭 만나야 돼. 비극 날 믿어. 내가 언제 이렇게 부탁한 적 있어? 한 번이라도 족장님을 만나겠다고 한 적이 있냐고. 좋아 헤이즐. 널 봐서 여쭤보지. 된통은 날지도 모르지만 넌 분별 있는 녀석이라고 말씀드릴게. 어쨌든 족장님도 널 기억하셔야 할 텐데 이제 워낙 연로하셔서 말이야. 여기서 기다려. 알았지? 비극은 굵기를 조금 더 내려가 커다란 솥골 앞에서 멈춰섰다. 뭐라고? 몇 마디 오가더니 안으로 들어오라는 허락이 떨어진 듯했다. 두 토끼는 조용히 기다렸지만 파이버는 줄곧 안절부절 못했다. 족장 토끼의 칭호는 마가목 족장이라는 뜻의 스레아라. 족장의 이름은 마을 주변에 있는 딱 한 그루밖에 없는 마가목에서 따온 것이다. 족장 토끼는 한창 때 힘이 셌을 뿐 아니라 충동적인 보통 토끼들과 달리 분별 있고 초연한 태도로 자신에서 끝내는 족장의 집까지 올랐다. 족장이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무시무시한 점액종증이 뻗쳤을 때도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고 병색이 보인다 싶은 토끼들을 무자비하게 내쫓았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냉혹하다는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그는 다 같이 그곳을 뜨자는 의견을 묵살하고 병든 토끼를 완전히 격리시켜 마을 토끼가 몰살당하는 것을 막았다. 어떤 골치 아픈 단비가 나타났을 때도 그 단비를 꽁사육장으로 유인하여 목숨을 걸고 사육사 총풀이 앞까지 몰고 가기도 했다. 비극의 말만 따라 족장은 이제 늙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총기는 시들지 않았다. 헤이즐과 파이버가 안으로 들어서자 족장은 두 토끼를 정중하게 맞았다. 토드플렉스 같은 아우슬라라면 거드름을 피우며 작은 토끼들을 위협했겠지만 스레아라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어여 월럿이 맞지? 헤이즐이 대답했다. 헤이즐입니다. 아 헤이즐 그렇지? 찾아와줘서 고맙네. 자네 모친을 잘 알지. 그리고 거기는 자네 친구? 제 동생입니다. 그래 자네 동생. 스레아의 말투에는 더는 내 말을 정정하지 말게라는 뜻이 은근히 담겨있었다. 자 편히들 앉게. 양상추 좀 먹겠나? 족장 토끼는 양상추는 아우슬라들이 800m쯤 떨어진 눈가밭에서 훔쳐온 것이었다. 변두리 토끼들은 양상추를 구경할 기회조차 거의 없었다. 헤이즐은 작은 앞팔이 한 입을 뜯어 얌전하게 우물거렸다. 파이버는 사양하고 눈을 깜빡거리며 안쓰럽게 몸을 실로 갔다. 족장 토끼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내가 도와줄 일이 뭔지 말해보게. 헤이즐은 멈거리며 대답했다. 네, 저 다름 아니라 제 동생 여기 있는 파이버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가끔 불길한 일이 다가오는 것을 예언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작년 가을에 홍수가 올 것도 미리 알았고 철사 덫이 숨겨진 것도 곧 찾아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을에 큰 위험이 닥쳐올 것 같은 예감이 든다는 겁니다. 큰 위험이라 알겠네. 심히 걱정스럽고. 족장은 전혀 걱정스럽지 않은 표정을 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위험이 닥쳐온다는 건가? 족장은 파이버를 바라보았다. 파이버가 우물쭈물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다만 불길한 일입니다. 아주 나쁜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족장은 잠시 다음 말을 기다려 정중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파이버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떠나야 합니다. 떠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스레아님, 우린 떠나야 합니다. 족장은 다시 기다렸다. 그러고는 지극히 살을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글쎄 그렇게는 못하네. 상당히 황당한 주문이군. 그렇지 않은가?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 족장님, 제 동생은 이런 예감에 대해 머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저 느낄 따름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실 분은 족장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네.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 하지만 이보게들 잠시만 이 문제를 생각해보세. 지금 5월 아닌가? 다들 바쁠 때고 대부분 즐겁게 지내고 있네. 일 때에는 일도 없고 뭐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지. 전염병도 없고 날씨도 좋고. 한데 여기 있는 자네 동생의 예감이 불길하니까 우리 모두 위험을 무릅쓰고 어딘지도 모를 곳을 찾아 정처 없이 떠나자고 하란 말이지. 마을 토끼들이 뭐라고 할 것 같나? 다들 좋아할 것 같나? 파이버가 불쑥 끼어들었다. 족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다들 따를 겁니다. 스레아라가 말했다. 그렇게 해주니 고맙군.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 어쩌면 말이야.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네. 아주 중대한 문제니까. 그러고 나서 파이버는 조바심 나서 족장의 말을 끊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스레아라님, 철사 덫이 목을 죄어대는 것처럼 위험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철사 덫이. 헤이즐 살려줘. 파이버는 비명을 지르며 모래바닥에 담을더니 덫에 걸린 것처럼 미친 듯이 발버둥쳤다. 헤이즐이 재빨리 앞발로 파이버를 누르자 차츰 발작이 가라앉았다. 헤이즐이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족장님.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안 됐네. 집에 가서 쉬는 게 좋겠군.
그래, 이제 그만 데리고 가게.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웠네. 물론 아주 즐거웠어. 오늘 들은 이야기는 신중하게 고려해볼 테니까 마음 푹 놓게. 비기, 자네는 잠깐 기다리게. 헤이즐과 파이버가 앞으로 죽어 스테아라의 굴을 나서는데 날카로워진 족장님 목소리가 울리고 네 족장님, 아니요 족장님 하는 비극의 짧은 대답이 간간히 섞여 들렸다. 비극은 호되게 야단을 맞고 있었다. 3. 헤이즐의 결단. 나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누워있는가? 우리는 마치 조용한 여가를 즐길 기회를 잡은 사람처럼 이곳에 누워있다. 나는 조금 더 늦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그새 높은 수아시아 원정.